뭐라고요, 이모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주저앉았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이 집을 팔았다고 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들이 울먹였고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외쳤다. 이모님,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오랫동안 눌러왔던 말을 터뜨렸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서 당한 것처럼.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가 산 집이야.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손이 닳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로 살아갈 거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아,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죠. 정아 씨 같은 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 외롭지 않겠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빈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하숙집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하숙생들이 드나들며 집이 늘 북적였으니까요. 그리고 15년 전쯤 조카 민호가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또다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가족이 곁에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 때문에 눈이 절로 떠집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부엌에서 불을 켜면 먼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하숙생 도시락, 조카 아이들 도시락. 밥을 짓고 반찬을 맞추다 보면 시간은 금세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이 부스스 일어나 식탁 앞에 앉으면 저는 서둘러 아침을 내왔습니다. 많이 먹어라. 오늘도 힘내야지. 그렇게 말하면 손주처럼 굴던 아이들이 잠시 웃어주곤 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곧장 빨래를 돌렸습니다. 하숙생들의 옷, 조카네 가족 옷, 그리고 제 옷. 빨래통이 가득 차는 건 순식간이었죠. 그 다음은 걸레를 들고 마룻바닥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이 집이 굴러가는 거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온종일 움직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숙생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놓고 조카 가족이 둘러앉을 밥상도 차렸습니다. 하루 3번 밥상을 차리는 게 저희 숙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게 고마워요라고 말해줄 때면 그 피곤함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이모 할머니 최고예요라고 말해줄 땐 정말이지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찼습니다.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믿음 하나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 늘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있던 제 자리는 마치 집안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온통 아이들 간식과 며느리 입맛에 맞춘 음식뿐이었죠. 저는 늘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맨 끝자리, 의자도 제일 불편한 자리.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겠지만 저에겐 그게 곧 제 위치를 말해주는 상징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 눈치 보지 말자.
나는 나이 든 사람이니 양보해야지.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희생이었는데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저는 분명 집의 주인이었는데 점점 손님 같은 사람 아니, 가정부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균열이 언젠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요. 저는 늘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기대고 서로 보듬어야 하는 거지.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크는 걸 지켜보는 게 행복이야.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위로가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저는 늘 묻곤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밥 먹자. 하지만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예, 이모님.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히 누군가 차려주는 밥을 받아 먹는 얼굴이었죠. 민호가 원망스럽다기보다 저는 그저 씁쓸했습니다. 제가 키우다시피 한 조카였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그보다 더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며느리 선영이었습니다. 이모님 혹시 거실 청소는 다 되셨어요? 오늘 제 친구들이 오기로 했거든요. 아, 저녁은 6시 정각에 꼭 준비해 주세요. 애들 학원 일정이 있어서 늦으면 곤란해요. 그리고 죄송한데 빨래는 따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좀 그래서요. 말은 늘 공손했지만 속내는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집안일 담당자 살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래, 젊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도 있지. 나는 나이 든 사람이니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빨래는 따로 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가족끼리 옷 하나도 함께 빨 수 없다는 게 그렇게도 서러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질을 하고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주방에 서서 요리를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밤이면 찜질팩을 허리에 대고 누워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감기로 몸져눕게 되었습니다. 열은 39도를 훌쩍 넘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영이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건 준비해 주셔야죠.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밥상을 걱정하는 그 말.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부엌 식탁에 앉아 쉬고 있으면 선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아침에 너무 시끄러우세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고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그 모든 게 다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던 제 모습은 그들에게 시끄러운 존재로만 보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존재일까? 가족일까 아니면 고용된 가정부일까? 더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마저도 점점 변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 고마워요. 라며 제 품에 안기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뭘 해줘도 그냥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응, 알았어. 네, 주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분명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 제 노동으로 지켜온 집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거실의 한쪽,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가족들은 거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방은 집에서 제일 작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방이었습니다. 저는 주인인데도 주인이 아니었고 가족인데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희생을 해도, 아무리 내가 뒷바라지를 해도 이 집에서 나는 투명인간일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정화야, 너도 너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늘 몸이 무겁고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걸레를 잡고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고 밥상을 차려내던 삶. 그 생활이 40년 가까이 이어졌으니 제 몸이 멀쩡할 리 없었죠. 결국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걷기도 힘들 수 있어요. 저는 멍하니 의사 선생님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수술이라니 평생 살림에 매달리느라 제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더니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조카 민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호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한대. 그러자 민호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입원해야 하시는데요? 글쎄 일주일 정도라는데. 민호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수술을 한다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집안일이라니. 내 건강보다 집안일이 더 중요한 거구나. 그 사실이 제 마음을 망치로 얻어맞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 앞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는 꼭 곁에 누군가 계셔야 하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다들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니. 수술실 문이 열릴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곁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주거나 물 한 모금을 건네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만 덩그러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 병상에 있던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자마자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달려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라며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광경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제 가슴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며칠 뒤 퇴원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려 똑바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선영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신 거죠?
그 말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우 며칠 전 척추를 가르고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집안일부터 묻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자 선영은 곧바로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는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가정부였구나. 그것도 무료로 평생을.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이모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맞아요. 친구들도 못 부르고 외식할 때마다 눈치 보이고. 그리고 자꾸 간섭하시잖아. 아이들 숙제 도와준다. 죽 끓여준다. 솔직히 필요 없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이들 숙제 봐주고 아픈 날 죽 끓여준 게 간섭이었다니.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이모님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 같은 데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좋은 곳 많다잖아.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평생을 그들의 밥상을 차려주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지켜온 내가. 이제는 짐이 되어 내다 버려질 존재라니.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을까? 평생을 남을 위해 바쳤는데 돌아온 건 짐짝 취급과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커다란 금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은 점점 벌어져 결국 제 삶 전체를 뒤흔들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양원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이 집에서 더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제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선영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식탁에서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저 노동력일 뿐이야. 존재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지. 며칠이 흘러 민호 부부가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님, 저희 제주도에 일주일 다녀오려고 해요. 애들도 바람 좀 쐬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휴, 이모님은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만 가족 여행이라서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여행. 그 말은 곧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오래도록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집. 구석구석 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거실 장판을 교체한 것도, 낡은 보일러를 고친 것도, 이 집을 사기 위해 손이 닳도록 일해 번 돈을 모은 것도 모두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집에서 저는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습니다. 손님은 그래도 대접을 받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집을 떠나야겠다. 처음으로 제 의지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부동산이죠. 집을 팔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떤 집이신데요? 서울 금호동 오래된 아파트. 32평이고요. 금매로 내놓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쥐고 가는 거야. 그날 오후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치곤 상태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한눈에 보여요. 금매라면 곧바로 손님 붙을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때 느껴진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제 뜻대로 큰 결정을 내려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신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저희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순간 아릿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 나도 처음엔 이 집에서 행복하고 싶었지. 하지만 결국 난 투명인간이 되었을 뿐이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은 날, 저는 곧바로 친구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야, 나 울진으로 갈 거야. 뭐라고? 갑자기? 응. 혼자 살아보려고. 경자는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잘했어, 정화야. 진작에 그랬어야지. 내가 집 알아봐 줄게. 내 사촌 언니가 울진에 사는데 거기 바닷가 근처에 괜찮은 집들 많아.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누군가 제 결정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작은 박스에 제 짐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산 집인데도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낡은 옷 몇 벌과 오래된 가구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며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평생 나를 위해 산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게 남을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으니까요. 며칠 뒤 민호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올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부엌 창문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로 살아보자.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진짜 나로. 그리고 현관 앞에 앉아 그들이 돌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돌아온 그 순간 내 결심은 마침내 폭풍처럼 터져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호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이미 모든 짐을 박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엌 한쪽엔 이삿짐 센터에서 가져온 종이 박스가 줄지어 쌓여 있었고, 제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낡은 장롱 하나와 삐걱거리는 제 의자뿐이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먼저 뛰어 들어왔습니다. 이모, 할머니, 우리 왔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에 순간 흔들리는 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이제는 절대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니까요. 짐가방을 끌고 들어온 선영이 제 물건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모님,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싸놨지.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라뇨?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가 와.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모님 설마 농담이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이미 집도 팔았어. 뭐라고요? 선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서 당했던 것처럼 말이다. 민호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이모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이들은요. 너희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친구들 불러서 파티도 하고 외식도 눈치 안 보고 하고 싶다며.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선영은 흥분해서 손을 덜덜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저는 단호히 맞받아쳤습니다. 안 했지. 대신 뭐라고 했어?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에 꼭 차리라고 그 말 다 잊었니? 순간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라. 이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다. 남편 없이 홀로 일하며 손이 닳도록 남의 집 청소하고 밥해 주며 모은 돈으로. 너희는 한 푼도 보탠 적이 없어.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니?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모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내가 안 받는다고 했다고? 아니, 너희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그게 사실이다. 그 순간 제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20년 넘게 쌓여온 울분이 끌어올랐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밥상을 차렸다.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너희가 당연하게 받아온 그 모든 게 사실은 내 노동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가정부 취급했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니? 그럼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홀로 누워 있을 땐 너희는 어디 있었니? 제 목소리는 끝내 울음 섞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나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어.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들마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마지막으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떠난다. 그리고 너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영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금요일이요?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너무 하시네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왜 없니? 내 친정도 있잖아. 젊은 너희는 어디서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니? 나도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니? 순간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가며 제 마음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선영은 씹어 삼키듯 입술을 깨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만이 울먹이며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할머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 말에 아이들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이들의 눈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 인생을 위해 서 있었으니까요. 이삿짐센터 트럭이 집 앞에 도착한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늘 그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건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짐을 싣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수십 년을 산 집인데도 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고작 낡은 가구 몇 개와 박스 몇 상자뿐이었습니다. 이삿짐 아저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보통 이 평수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들은 트럭 2대는 필요한데.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렇지, 내 평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내 물건은 거의 없고 다 남을 위한 살림살이뿐이었지. 순간 서러움이 몰려왔지만 곧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채워나가면 되니까. 트럭이 출발하자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도시였지만 미련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달려 울진에 도착했을 때 차장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 그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오랫동안 눌려있던 제 영혼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새 집은 바닷가와 가까운 작은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흰색 벽과 파란 지붕, 작은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햇빛이 환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내 집이다. 이번엔 진짜 내 집이야. 작고 아늑한 부엌에 들어서서 손으로 싱크대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요리만 하면 되겠구나.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강아지 아리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짖었습니다. 아리도 저와 함께 자유를 얻은 듯 보였습니다. 그래, 아리야. 이제 우리도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이웃들은 따뜻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신 분이구먼요. 반가워요. 네, 어제 막 이사 왔습니다. 여기 살기 참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다 친절해요. 정말이지,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저는 늘 민호네 이모, 누구네 할머니로만 불렸지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 본 이웃들이 저를 그저 이정아 씨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겐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대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걀 프라이,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아주 간단했지만 모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아니,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평생 남의 입맛만 맞춰주며 살아왔던 제가 처음으로 제 입맛대로 요리하고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파도 소리, 시원한 바람.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아리가 모래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진짜 자유다. 저녁이 되자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서서히 어두워지는 풍경은 마치 제 지난 인생을 위로해 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아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누구의 이모도 누구의 가정부도 아닌 오직 너로 살아가자. 7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울진에 내려온 지 3달쯤 되었을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수척한 얼굴의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지고 눈 밑에는 다크스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모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민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내주자. 민호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아 보였고 숨소리마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저희 요즘 너무 힘듭니다. 무슨 일인데? 장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요. 장모님도 불편해하시고 아이들도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알겠구나. 민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이모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그때 선영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선영이도 달라졌습니다. 이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매일 얘기해요. 그동안 이모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저는 가만히 민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다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세월을 허비했으니까요. 민호는 마침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이모님을 많이 보고 싶어 해요. 그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아직도 모르겠니?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아. 누구의 뒷바라지도 누구의 가정부도 더는 되고 싶지 않아.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말 효도하고 싶다면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효도다.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선은 지켜야 한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고.